안녕하세요. 전기전자노랑 김록호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는 하반기 전망도 전망이지만, 되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 점검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영향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MLCC 고점 논란, 그리고 이제 패키지 가판 쪽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 영향 말씀드리면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망치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 드릴 텐데요. 2분기는 반도체 공급 부족과 인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스마트폰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분기입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텍사스 한파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2분기가 공급 차원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생산도 하는 나라이면서 소비도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도 공장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큰 주들 중심으로 봉쇄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판매, 수요단에서도 영향을 지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기 전망치를 좀 많이 낮추면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 14.8억대에서 14.1억대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 1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정상화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한 1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봤었는데 6%로 전망치를 낮추게 된 거죠. 그 옆에 차트 보시면 분기별 흐름인데요. 2019년이 전형적인 스마트폰 연간 흐름입니다. 1분기 때 성수기였던 4분기 대비 한 10% 초중반 정도 빠졌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3개 분기 연속으로 미드 싱글 정도의 그로스를 보여주는, 이게 딱 전형적인 스마트폰의 연간 계절성인데요.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니까 예년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2분기가 원래 한 4, 5%, 뭐 5, 6%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2%로 제가 이번에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간 출하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대신에 3분기 때는 20%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저효과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세트가 QOQ로 20% 정도 늘어나는 거면은 관련된 업체들의 부품 공급이나 실적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항상 생각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분기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스마트폰이 33%라는 QOQ 그로스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돌아서면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했던 아마 기억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분기도 2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저를 이용해서 증폭이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기 또는 하반기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한 3, 4개월 정도 IT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 물량이 트이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가운데 2분기는 그럼 얼마만큼 제가 왜 마이너스 12%라는 안 좋은 그로스를 전망했냐라는 거고요. 글로벌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 됩니다. 11% 정도 되고 각 업체별로 보시면은요, 샤오미가 27%, 비보가 22%, 오포가 14%, 삼성전자가 12%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인도에 대해 노출이 되어 있고, 샤오미랑 비보는 27%, 22%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인도 비중이 있고, 인도가 제가 보기에는 2분기 때 한 33% 정도의 출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존 대비. 기존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 대비, 시장 대비 33% 정도의 출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각 업체들의 비중과 글로벌 비중에다가 단순하게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2분기 원래 기대됐었던 출하량 대비 글로벌이 4% 정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 무려 9%, 비보도 7% 이상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30%, 3%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더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2분기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중국 업체들인 OVX가 뭐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하고 뭐 오더컷이 있었다라는 해외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것과도 분명히 유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 OVX한테 미치는 영향이 삼성전자보다 되게 컸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출하량 하향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야 올해 스마트폰 엄청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하량 하향 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인도의 안 좋은 점을 그들은 반영해서 출하량 하향 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MLCC 고점 논란입니다. 사실은 1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3개월, 4개월 연속 글로벌 MLCC 업체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그러니까 Q가 제한된다는 거죠. MLCC도 덩달아서. 그리고 하반기 수요 절벽에 대한 우려. 이거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폭발했던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요 절벽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자꾸 막 하향 조정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착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MLCC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점이 기존 고점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그러니까 기존의 호황을 겪다가 다시 내려갔었던 그 구간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금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중심으로 조금 좀 정리를 드렸는데, 삼성전기의 주가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의 MLCC가 속해 있는 컴포넌트 솔루션 매출액이랑 그리고 한국 세라믹 캐퍼시티의 수출 중량과 굉장히 동행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주가는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그 해당 그 디바이스의 아니면 해당 부품의 가격과 굉장히 유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좀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삼성전기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같이 그려봤는데 매출액이랑 연동이 훨씬 더 잘 됐고요. 동행을 잘했고, 그리고 한국 세라믹 캐퍼시티의 수출 중량이랑 수출 블렌디드 ASP를 같이 그려봤는데 ASP보다는 수출 중량이랑 훨씬 더 동행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냥 가격이랑 영업이익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Q, 물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2018년도 매출액 대비 지금 매출액이 뛰어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때 당시를 뛰어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와 일본의 타이유에덴이라는 그 MLCC 업체의 주가 상관계수가 0.93이에요. 거의 그냥 동일한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유에덴과 삼성전기가 주가가 굉장히 같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유에덴의 데이터도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유에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이제 주가랑 다른 그 실적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 수주액, 수주 잔고액이랑 굉장히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수주액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출액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수주 잔고액이 높다라는 거는 워낙에 수주액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매출액으로 치환하고 나서라도 잔고가 남아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것들을 대변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수주액이랑 수주 잔고액이 좋을 때 MLCC 업체들의 주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타이유덴의 수주액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액이나
수주액 자체가 2018년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서 하반기 때도 매출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과연 꺾여서 계속해서 내려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반기 때 스마트폰 수요 어느 정도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물량이 올라올 때 같이 매출액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주액 강도에서 갑자기 업황이 꺾인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으면서 마치 MLCC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수주 데이터나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조정 구간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구간을 좀 잘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번 주부터 글로벌 MLCC 업체들 중에 타이유된 주가가 한 8% 정도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요. 야교 같은 경우도 7% 정도 올라서 한 3, 4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던 구간에 한 주간으로 보면 유의미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을 세우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패키지 기판 쪽입니다. 패키지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 증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들을 못 하세요. 아니 계속해서 저렇게 캐파가 늘어나는데 왜 계속 부족하다 그러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도 작성해 놨지만 그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실제로 패키지 기판의 면적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CPU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인텔의 CPU에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i3 프로세서라는 그 패키지 기판 면적은 25 곱하기 50mm예요. 2.5 곱하기 5cm라는 거죠. 근데 인텔 서버 제온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 면적은 이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좋으면 좋을수록 패키지 기판 면적이 실제로 커져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노트북용은 총 10층 구조인데 서버용은 18층이에요. 그래서 8층이나 더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이제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면적 단위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트북 내가 그 패키지 기판 생산 과정 안에서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9개 만들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서버용은 3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층수를 누적시킨다는 거는 생산 시간, 생산 타임이 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면적도 잡아먹어, 생산 타임도 더 잡아먹어. 그렇다 보니까 캐파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패키지 기판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랑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를 온전히 누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인텔 CPU가 아니더라도 5G 관련된 반도체 칩의 마켓쉐어 넘버 1, 2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 수혜를 같이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랑 이노텍 패키지 기판 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기판 업체들은 어떠냐라는 건데 중소형 기판 업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메모리 쪽으로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혜를 같이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대신에 작년 하반기 때 대부분의 그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하고 있는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같은 업체들이 전부 다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들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설을 진행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매출액으로 지금 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나라 업체들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노출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커지면서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패키지 기판 업황이 1, 2년짜리 업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2, 3년, 3, 4년짜리 업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을 봐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원래 우리나라 중소형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이 수혜가 없었는데 그 수혜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업체들의 원래 수혜인 DDR5, 그러니까 DDR 스펙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도 당연히 같이 누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픽 삼성전기랑 LG전자 두 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MLCC 쪽에서 워낙에 말씀을 다 드려놨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넘어가고요. LG전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LG전자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뭐 MLCC나 뭐 패키지 기판이나 이쪽이랑은 전혀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가전업체인데, 그 기저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으로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가 주로 이제 속해 있는 가전이라는 이 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물량 베이스로 이제까지 성장해 왔던 산업이 아닙니다. 물량은 항상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데 가격으로서 그를 극복하는 산업이었거든요. 실제로 LG전자는 글로벌 업체들 대비 뭐 월풀이나 일렉트로닉스 대비해서 프리미엄 쪽 의존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예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 펜트업 수요가 이제 끝나면서, 그러니까 수요 절벽이 발생이 되면서 가전이랑 TV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해지더라도 그 안에서 LG전자의 뭐 실적이나 수익성은 경쟁 업체들 대비 선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LG전자를 단순하게 가전 TV 업체로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VS 전장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 때, 특히 아마 4분기가 될 것 같은데 흑자 전환 가시성이 높은 구간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여전히 PBR 1.4배, 5배밖에 안 하는 구간, 그리고 PER로도 8배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자동차라는 그들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흑자 전환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쪽 말씀 다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